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이죠. 유통관리사 3회차 시험 문제고요. 우선은 유통물류 일반부터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를 풀면서 제가 문제 풀이 후에 관련된 이론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이론이 정리가 다 되면 요약지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우선은 2024년 11월 1과목을 한번 풀고 있는데 원래는 2024년도 5월 문제, 8월 문제도 한번 정리를 싹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얼추 정리가 됐고요. 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024년도 풀고요. 2023년도 풀고요. 2022년도까지 한번 풀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025년도는 지금 말이 좀 많긴 한데 아직까지 뭐 가다반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았고요. 나오는 걸 보고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관리사가 지금 처음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내용이 조금 어수선해진 것 같아요. 저도 2009년도에 유통관리사 1급을 취득을 했는데 유통관리사 문제 2급이 지금 좀 난이도 조정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한 60점에서 70점 사이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조금만 틀리면 60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 중에서 그나마 2과목하고 3과목은 상권분석과 뭐 여러분들 아시는 유통물류 일반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3과목에 있는 유통 마케팅도 상권분석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 좀 맞출 수가 있는데 마지막 유통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부한다고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용이 최신화된 내용, 그 다음에 뭐 시사적인 내용, 그리고 교과서에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문제풀이를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유통관리사뿐만 아니라 ERP 물류, ERP 생산, ERP 인사, 그리고 물류관리사, 그 다음에 국제물류 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커말도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커말에서 봤던 문제가 갑자기 유통관리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ERP 문제가 유통관리사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물류관리사와 품질개혁 기사의 문제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뭐 물론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마지막 폐기까지 모든 과정이 유통인 건 맞는데 너무 그런 내용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유통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혼란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정리를 하듯이 정리를 쭉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거의 한 100페이지 정도가 내 과목을 하면 나올 것 같아서 지금 폰트 10으로 해가지고 제가 정리한 걸 잠깐 보여드리면 폰트 10으로 해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그 문제집을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할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정리 중인 문서들인데 너무 많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역효과가 날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먼저 정리한 후에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유통관리사 공부를 할 때는 양이 너무 많으면 공부하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양을 줄여가는 단계를 좀 밟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면 60점에서 70점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맞으려 하지 말고요. 딱 적정선에서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웬만하면 강조하는 거 있죠. 자격증 공부는 자격증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격증 60점 맞고 합격하는 걸로 공부해야지 자격증을 공부하실 때 이건 무슨 의미일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일까? 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고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뭐 이론을 제가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론 강의는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때만 와서 듣는 거고요. 정확하게는 이런 자격증 강의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보면서 기출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 그리고 빈출 문제들을 찾아서 그 빈출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을 암기하고 숙지하는 게 제일 우선 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나는 거는 시험장에서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맞추지 못하는 걸 잡고서 뭐 이게 1번이니까 2번이니까 3번이니까 4번이니까 5번이니까를 고민하고 있기보다는 내가 맞출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맞추고 나머지는 그렇죠. 어쩔 수 없습니다. 찍어야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고민하고 그다음에 뭐 헷갈린다고 뭐 처음에 답을 찍었던 걸 옮기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2024년도 3회차부터 거꾸로 들어갈까 생각 중에 있는데 2024년도 3회차에 있는 유통물류 일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고요.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중 집중 준비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있습니다. 집중 준비의 원리라는 자체가요. 여러분들 보시면 집중 준비의 원리는 중간상의 재고를 보유하고 상품의 보관 및 총량을 감소시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슷한 걸 찾아주시면 돼요. 그걸 찾아보니 그렇죠. 2번에 있네요. 2번에 보시면 2번은 유통경로상에 가능하면 많은 수의 도매상을 개입시켜 경로 구성원에게 보관되는 제품의 총량을 감소시키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집중준비 원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경로 구성원들에 의해 보관되는 제품 수량을 감소시킨다 라고 정확하게 정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1번은 뭐냐? 제조업자는 생산을, 유통업자는 유통을 전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분업이 원리죠. 분업이 원리인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쓸게요. 분업이 원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은 중간상익의 유통기능을 분담시키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와 유통기관을 통합해서 대규모 하기보다는 적절한 규모로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좋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를 때? 그렇죠. 변동비 우위의 원칙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번은 중간상이 참여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 빈도수를 감소시켜 거래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뭡니까? 4번은 그죠?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죠.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항상 준비하여 24시간 편의점처럼 시간적 효용을 제공해 주겠다라는 건데 얘는 중간상이 필요한 원칙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시간적 효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의 효용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장소적 효용, 시간적 효용, 창고가 주는 효용입니다. 그래서 중간상에 필요한 원칙이 아니다. 답을 2번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경로상에서 수행되는 유통의 기능 중에 거래 및 물적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조하는 조성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기서 포인트는 조성 기능이죠. 조성 기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아보라 했다. 자, 우리 조성 기능을 보면요. 유통 조성 기능이라 부르죠. 여기에는 자, 여기다 써볼까요? 자본, 그죠? 자본, 그 다음에 위험 부담, 그리고 금융, 표준화, 그 다음에 촉진, 뭐 향상, 협상이죠.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마 조성 기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뭐에 대한 기능이에요? 소비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금을 대부한다. 금융적 기능이죠. 조성 기능이 맞네요. 자, 2번은 재고 유지 및 상품의 진부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을 부담하는 기능. 그렇죠. 위험 부담 기능이네요. 얘도 조성 기능이네요. 예상 판매량 및 가격 정보, 소비자 정보 등을 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기능. 이건 뭡니까? 3번은 정보 제공 기능이죠. 정보 제공 기능도 마찬가지 조성 기능에 해당이 됩니다. 생산 시점과 소비 시점의 차이를 연결함으로써 장소적 효용을 창출하는 기능인데 여긴 조성 기능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물적 유통 기능이 되겠죠. 물적 유통 기능에 뭐가 있어요? 물적 유통 기능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수송, 포장, 그 다음에 보관, 하역 등의 물적 유통 기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4번이 지금 조성 기능이 아니라 물적 유통 기능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의 품질 수준에 따라 분류하거나 규격화하는 기능이다. 표준화 기능이네요. 표준화 기능.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는 소매업 발전 이론 중에 아래 글 상자와
괄호 안에 들어갈 이론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은 비용적인 요인들을 강조하여 설명하기에 초기의 고이윤, 고가격, 추구하는 새로운 소매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이론은요, 여러분들 그 문제 풀이를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기억 같은 경우에는 소매상 수레바퀴 이론, 즉 소매 수레바퀴 이론을 설명하고 있고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소매 기관들이 혁신적인 형태에서 출발하여 성장 후에 새로운 개념을 가진 신업태에 그 자리를 양보하고 사라지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고가격, 상품의 구색, 24시간 영업, 비가격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1번은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저관여 상품 소매업태와 고관여 상품 소매업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건데, 니은은요, 소매 아코디언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매 아코디언론은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 믹스를 통해서 소매점의 진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저관여 상품 소매업태와 고관여 상품 소매업태의 발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저관여라는 거는 작은 관심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걸 얘기하고요. 고관여라는 건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쏟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스톱 쇼핑, 전문점을 찾는 다양한 소비자층을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이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답은 4번인데요. 우리 여기서 조금 더 알아보고 갈까요? 그래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대형화, 소형화 이게 반복된다는 거고요.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저가격, 저서비스, 제한적 제품 구색에서 고가격, 고비용, 고서비스 그래서 옮겨간다는 얘기죠. 수레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쪽에 보시게 되면 변증법적 과정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진공지대 이론도 여기 나오죠. 진공지대 이론은 소매업태가 다른 형태로 변화할 때 그 자리를 새로운 형태가, 그 사이의 공간을 새로운 형태가 치고 들어온다. 그걸 메꿔준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는데 수명주기 이론도 있죠.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거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매 발전 이론들은 시간 되실 때마다 문제를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론은 어차피 책에 엄청 많이 나왔고 오래된 내용들이죠.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다. 4번입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고요. 4번 문제는 여러분들 조금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에 대한 설명이냐면 크랄직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크랄직 매트릭스라는 자체가 구매 전략의 중요성과 시장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공급업체를 세분화하는 기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중요도, 그 다음에 공급 위험도, 낮음, 높음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섞어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해 놨어요. 높은 수익, 높은 공급 위험, 낮은 수익, 높은 공급 위험, 높은 수익, 낮은 공급 위험, 낮은 수익, 낮은 공급 위험으로 분류를 했고요. 낮음의 낮음이면 사무용품, 높음의 낮음이면 특수부품, 거꾸로 이렇게 해서 원자재와 핵심 기술 부품까지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정확하게 지금 정의를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크랄직 매트리스가 답이 됩니다. 하나 나올 때 정의 부분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거 한번 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수학 분석은 강점, 약점, 위협, 위기, 기회를 갖다가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균형 성과지표라는 것도 있습니다. 밸런스 스코어 카드에서 사용하는 거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유통 구성원의 기능 중에 쌍방향으로만 흐름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쌍방향 정보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쌍방향은 쉽게 생각하면 정보, 그 다음에 촉진, 협상, 그리고 금융, 위험 부담은 쌍방이라고 부르고요. 단방향도 있겠죠. 단방향은 제가 여기 옆에다 써볼게요. 이번엔 그림 옆에다. 단방향은 일방향이라고 부르죠. 물류, 그다음 소유권의 이전, 그리고 대금 지급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기업 물리적 보유는 어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얘는 또 뭐예요, 여러분들? 쌍방 중에서 단방향 중에서도 물리적 보유는 전방 기능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니은도 촉진은 해당이 되나요? 아, 여기서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서 정보 촉진은 니은,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들어갈 게 아니라 촉진은 좀 빼겠습니다. 촉진을 빼고 기억과 니은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기억과 니은은 무슨 전방 흐름 기능, 그 다음에 디귿과 시옷은 후방 기능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쌍방향 양방 기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는 리얼, 그 다음에 미음, 비읍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요거 리얼, 미음, 비읍이 쌍방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전방 기능, 디귿과 시옷은 후방 기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분류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2번이 되겠죠. 2번이 된다. 자, 6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유통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매 기술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쇼핑을 경험할 수 있다. 자, 맞는 얘기죠. 지금 소매 기술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O2O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2번도 마찬가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온 오프라인 융합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옴니 채널까지도 넘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LF몰이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경쟁 구도로서 첨단 기술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반의 유통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옴니채널 방금 얘기했었죠. 옴니채널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을 갖다가 서로 연결시켜주는 채널을 얘기하는데 업태 간의 경쟁은 해소되었지만 업태 내 경쟁은 격화되었다? 아니죠. 업태 간의 경쟁, 업태 내 경쟁 모두 심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태 간의 경쟁은 예전에도 있었죠. 업태 간의 경쟁은 대형마트 대 편의점, 백화점 대 온라인몰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업태 내 경쟁은 GS와 CU, 그 다음에 이마트, 홈플러스 이렇게 싸우는 건데 서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는 환경 분석을 통해 소매업체가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중요한 문제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1번 지문 시장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는 표적 시장보다 많은 점포를 개설하거나 점포의 영업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렇죠. 시장 침투 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고객에게 드레스를 판매한 후에 그에 어울릴 스카프를 판매하는 교차 판매는 시장 다각화 전략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시장 다각화 전략이 뭔지를 알아봐야 돼요. 시장 다각화라는 거는 신제품을 신시장에 내는 건데 지금 교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교차 판매는 시장 다각화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교차 판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침투 전략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물류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물류의 중요성은 물류비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하여 기업은 고객에게 보다 높은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이 높은 수요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류 서비스를 갖다 개선하면 물류비를 절감하면은 그 비용을 갖다가 서비스 쪽에 투입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는 상충 관계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류비 거점을 들어가는 비용과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 비용을 갖다가 서로 한정된 비용에서 할 수 있다면 서비스를 개선한다면 당연히 수요를 창출할 수 있겠죠. 소비자의 제품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재고 저장 단위를 증대를 필요로 하며 재고 불균형 등을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쵸? 왜냐하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품종 소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품목이 여러 개 늘어나다 보니까 그 품목을 똑같은 한정된 저장 장소에 여러 개 품목을 저장하다 보니 재고의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겠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저가 압력은 능률적이며 간접적인 분배 경로의 등장을 강요하게 됐다. 괜찮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 결정에 있어서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개별 시장까지 운송에 소요되는 실제 분배 비용을 산출하기보다는 전국적인 평균 비용에 의존하게 되었다. 여기는 거꾸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죠? 운송 비용은 전국 평균이 아닌 실제 거리와 조건이 중요하죠. 그래서 실 비용이 중요하게 되었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전국적인 물류 평균 비용은요, 실제 비용을 정확하게는 반영하지 못하고 평균치를 보여주는 거라서 지금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평균 비용보다는 개별 시장에 운송되는 비용이 상당히 중요해진 거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고요. 재고 비용의 절감을 위해 주문 횟수를 증가시킬 경우 증가된 주문 횟수를 처리할, 당연한 얘기입니다. 증가된 주문 횟수를 처리한 새로운 시스템 도입 필요하죠. 여러분들 비용을 보시면 주문 비용, 그 다음에 재고 유지 비용, 그리고 부족 비용이 있었죠. 어쨌든 주문 횟수를 증가시키면 발주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물류 비용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의 등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8번은 4번이 되고요. 9번은 유통업체가 해외로 진출하기 위한 진입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냈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걸 얘기했어요. 약간 이 문제는, 9번 문제는 약간 이론적인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제도 원래는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펼쳐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프랜차이즈라든가 합작 투자가 좀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직접 투자는 내가 직접 투자하는 거죠. 현지에 자사 공장을 짓고 물류센터를 짓고 직접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력이 높겠죠? 그 다음에 비용은 좀 들겠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의 경우는 진입업체의 위험은 낮지만 통제력이 제한적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우리가 위험도는 좀 낮아요.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운용 시스템에 대한 거 교육을 다 시켜주니까요. 자, 그리고 통제력이 제한적일 수 있죠. 통제력이 좀 낮다. 왜? 직접 투자보다는 낮겠죠.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요. 직접 투자를 통해 진입하지 않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 업체의 물류와 창고 보관 활동을 이용하기도 한다. 맞습니다. 현지 업체와 합작 투자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맞는 얘기. 자, 그 다음에 해외에 지금 잘못 읽었네요. 합작 투자라 여기를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쭉 보니까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보. 이거 아직 안 읽었나요?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보. 4번은 아직 안 읽었네요. 자, 이건 맞습니다. 그죠? 현지 파트너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게 잘못됐네요. 뭐가? 그렇죠. 합작 투자라는 거는 현지 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지분도 공유하고 위험도도 공유해서 통제력을 중간 정도로 가져가지만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합작 투자는 진입업체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지문이 잘못됐네요. 답은 4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합작 투자 시험 문제 자주 나오더라고요. 해외 프랜차이즈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의 해지, 간판 교체와 같은 잠재적 경쟁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 맞는 얘기. 자, 10번입니다. 10번 문제는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웃소싱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해외 아웃소싱의 경우는 국가에 따라 부정적인 원산지 효과를 얻기도 한다. 잘 설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좀 제품보다는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도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투자 비용이 증가하기에 재무적 위험이 늘어나지만 전체 수익 관점에서는 이익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웃소싱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투자 비용이 감소가 됩니다. 왜냐면 아웃소싱을 줬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물류를 예를 들까요? 물류 아웃소싱을 주게 되면 물류 부서를 축소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류 거점이라든지 수송 차량이라든지 직원을 고용할 돈을 갖다가 내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사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수익적 관점에서 이익이 증가한다. 요 얘기라 여기 중간에 내용이 잘못됐네요. 그래서 답은 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웃소싱에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웃소싱 자체가 외부 업무, 외부 전문 업체에다 위탁을 어느 부분을 한다는 거라서 결국에는 아웃소싱의 목적은 비용 절감, 핵심 역량에 집중하겠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든가 외부의 반응에 빠르게 대응하는 효과가 있겠죠. 그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다. 자, 11번.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로 전략을 다루는 사항들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특정 지역의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객 커버리지 정책을 다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잘못 설명하는 게요, 우리가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로 전략에서 경로 전략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경로 전략을. 그러면 여기서 지금 잘못된 건 뭐냐면 특정 지역에서 자사 제품을 취급하는 점포를 얼마나 많이 활용할 것인지, 어떤 유통을 결정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유통 경로 커버리지 정책을 다루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설명은 이 특정 지역의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을 둘 것인가에 관한 고객 커버리지 정책, 여기가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엄연히 따지면 고객 커버리지 정책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고객 커버리지 자체는 어떤 고객층에게 어떤 범위까지 상품을 공급해 줄 것인가 라는 거죠. 근데 뭐가 충돌이 돼요 여기서? 그죠? 중간상하고 충돌이 되죠. 중간상하고. 그래서 지금 중간상의 내용이 잘못됐다. 경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로 전략에서 다루는 사항들로 옳지 않은 것, 특정 지역 범위 내에 얼마나 많은 중간상을 줄 것인가에 대한 중간상을 두는 거랑, 그죠? 고객 커버리지 정책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중간상은 소매상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그 소매점이, 그죠? 소매점이 고객 커버리지 정책을 갖다 커버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내용이 선택이 잘못됐다. 근데 11번 문제는 약간 애매해요, 여러분들. 왜냐면 11문제마다 유통 시험 문제마다 한 두세 문제씩이 좀 애매한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11번 문제는 잘못 읽으면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면 경로 소유권 정책이라는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로 소유권 정책이란 건 이게 쉽게 많이 다루지 않은 용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경로 유통 전략에는 뭐 고객 커버리지, 가격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상품의 계열, 경로 구성원 선별, 이런 전략이 들어가는데 경로 소유권 정책은 없어서 5번을 선택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은 1번은 고객 커버리지 정책은 지역이 고객에게 도달하는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까지 맞는데 중간상이 애매해서 1번을 답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1번 문제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 푸시다 보면 애매하다 싶으면 그 사람들도 다음에는 안 내거든요.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항상 세모 치는 문제들이 있다. 자, 12번입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자거래 사업자의 일반적인 준수상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요, 여러분들 12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전자거래 기본법 일반적인 준수상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를 갖다가 정확하게 시험 문제를 내고 있는 겁니다. 제 17조죠. 17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호와 그 밖의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등에 대한 조건에 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소비자가 쉽게 접근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 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 환급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 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 거래의 증명에 필요한 거래 기록의 일정 기간 보존에 대한 내용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문제들은 법을 모르면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5번에 정부나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마련한 각종 제도를 홍보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은 법안에 없습니다. 12번도 세모입니다. 이렇게 법을 문제가 나오는 거는 한 번 나오는 거지 그 문제가 계속 나오지는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아래 글 상자에서 국제기업 조직에 대한 설명, 국제사업부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제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그 개념을 한번 알려드리면 기업들이 수출 확대 및 직접 투자를 통해서 국제화를 진행하기 위해 국제 경영 비중이 커지고 있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국제사업부 같은 사업부를 조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업부 설치 및 국제 경영 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국제사업부가 있으면 명확해지고요.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국제사업부와 국제사업부 사이에 상충적인 목표 설정 시에 그죠? 사업주와 사업부 사이에 상충적인 목표가 설정이 되면 조직 간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고른 것 했습니다. 13번은. 그러면 그쵸? 한번 볼까요? 국제 경영 활동에 관한 업무들이 국제사업부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아까 얘기했던 거 맞는 얘기. 국제활동에 대한 책임과 권한, 예, 맞는 얘기 아까 얘기했었죠. 분명해진다. 그 다음에 국제사업부 내에는 지역조직을 통해 시장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디귿에 보시면 국제사업부와 국제사업주 사이에 상충적 목표가 나면 아까 뭐라 했죠? 갈등이 나는 거죠.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그래서 답은 예 5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약간 이론적인 내용이 나왔어요. 봐주시고 14번 프로젝트 조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조직은 가장 옳지 않은 것, 과제 진행에 따라 인력 구성의 탄력성이 존재한다. 그렇죠, 여러분들. 프로젝트 조직이라는 자체가 특정한 사업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모였다가 결합해서 조직을 형태하고 그리고 또 목표를 달성하면 다시 원래 위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회사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 목적 달성을 지향하는 조직이므로 구성원 전체 과제 해결을 위한 사기를 높일 수도 있다. 괜찮아요. 기업 전체의 목적보다는 사업부의 목적만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잘못됐죠. 사업부의 목적이 아니라 어쨌든 회사는 기업 전체의 목적을 최우선한다. 그리고 자격증 시험에서는 한정사가 나오면 그게 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데 부정적이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상자에 주요 재무지표 중에 수익성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비율들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암기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15번 중에 수익성을 갖다가 볼 수는 없는데 가장 그래도 쉽게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뭐 수익률이 나오면 수익률, 이익률이 나오면 그죠? 이익률이 나오고 나와 있으면 얘는 수익성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익률이라고 나와 있으면 수익성이겠죠. 이거는 그러면 문제를 그냥 바로 단순하게 3번 이렇게 찍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순이익 증가율은 어디예요? 순이익 증가율은 성장성이죠. 순이익 증가율은 성장성, 여기서 기억은 성장성, 니은은 주가 수익률은 시장가치죠. 시장가치. 그 다음에 유동성 비율은 뭐냐? 유동비율은 유동성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다. 이거 말고도 활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이 비율을 갖다 다 암기하려 하지 말고 간단하게 지표를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아래 글 상자의 괄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됐습니다. 중간상이 여러 생산자로부터 자유롭게 제품을 구매하여 다양한 상표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과 달리 중간상이 특정 제조업체의 제품만을 대행해서 판매하는 형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여러분들 생각보다 시험 문제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그죠? 그래서 사입제도라고 있는데, 사입제도는 중간상이 직접 자기가 제품을 매입하는 걸 사입제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위탁판매제도와 위탁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위탁제도는 지금 위탁제도와 위탁판매제도가 비슷해요. 그래서 중간상이 공급업자의 소유한 제품이나 상품 용역을 대신 판매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MWC는 뭐냐면, MWC는 멤버십, 그 다음에 홀세일, 클럽 해가지고 창고형 할인 매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회원제 창고 할인 매장이라는 여러분들 코스트코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아니죠. 그럼 여기서 제목은 뭡니까? 그죠? 전속 대리점 제도가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 나왔을 때 16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인사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사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인사 문제가 뜬금포로 가끔 이렇게 한 3, 4문제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사관리의 패러다임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연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을 뜻합니다. 즉 학연, 지연, 혈연에서 능력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맞는 얘기죠. 최근에는 변하고 있습니다. 표준형의 인재관에서 이질적 인재관, 그러니까 기존에는 표준적으로 전체를 갖다가 공통으로 평가를 했죠. 하지만 이질적, 지금 능력주의로 변화하고 있다. 17번도 지금 2번도 맞는 얘기죠. 내부 노동시장에서 외부 노동시장으로 점점 인력을 갖다 채용하는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 그 다음에 반응적 인사관리에서 대응적 인사관리로 변하고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HR 부서라는 게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게 인사부서라고 불렀어요. 과거의 인사부서에서는 사람을 갖다가 비용으로 받습니다. 노동으로. 인건비로 받다면 최근에 HR 부서에서는 휴먼 리소스라 해가지고 사람을 자원으로 보고요. 수익적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거꾸로 설명하고 있다. 자, 18번. 피터 드러커가 제시한 경영자의 자질론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18번 문제는 이것도 뜬금포로 나왔어요. 원래 피터 드러커의 경영자 자질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경영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 경영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확신 및 전략과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공통의 목표 수행을 하는데 통합된 팀워크를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최고 경영자는 기업 내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위험 부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 경영 관리를 미시적인 관리인 기업 경영과 거시적인 관리인 정부 정책 관리로 구분하여 수행하되 이 둘을 통합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 어떻게 다 외웁니까? 물론 답은 4번이에요. 4번인데 외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세모치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번에 나왔고 다음엔 나오지 않을 문제들이라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다 암기할 수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19번은 그렇죠. 별표 치고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제에다 파란색으로 체크하는 것들은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죠. 19번은 맞춰주면 돼요. 19번을 보시면 우리가 원칙이 10가지가 있죠. 보관의 원칙 또는 재고관리 원칙 10가지라고 하는데, 회전대응의 원칙, 선입선출의 원칙, 통료대면의 원칙, 형상특성의 원칙, 동일성, 유사성의 원칙, 중량특성의 원칙,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높이 쌓기 원칙, 위치 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과란에 따라 출입구가 동일한 창고에는, 그럼 답 나온 거예요. 동일한 창고면 입출합 빈도 회전에 따라서 어디다 보관하면 좋겠니? 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회전대응의 원칙이에요. 그죠? 회전대응의 원칙.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처럼 지금 부패된다, 노후화된다, 그러면 유통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빨리 들어온 건 뭐해라? 빨리 내보내라. 그게 선입선출의 원칙. 답은 4번입니다. 통로대면의 원칙은 효율적인 운반 및 보관 관리를 위해서 통로에다가 그저 피킹이 빠를 수 있도록 거기다 보관해라 라는 거고요. 그래서 동선과 시간을 줄일 수 있었죠. 그리고 선입선출의 원칙 나와 있고요.
형상 특성의 원칙은 형상에 따라 보관 방법을 결정해라. 표준화된 물건들은 높이 놔도 되지만 표준화되지 않은 물건들은 위에 올리지 마라. 이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량 특성 원칙은 뭐냐면 무거운 거는 위에다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밑에다 보관해라. 그 다음에 명료성의 원칙은 시각적으로 보관품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거 중에 5번에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도 있죠.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풀필먼트에서 사용하는 원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련된 물건을 한 장소에 보관해서 피킹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소매업체의 물류관리를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20번 문제예요. 물류관리 의사결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상품을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는가? 괜찮죠? 괜찮습니다. 보관에 대한 내용이니까요. 주문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주문 처리 괜찮습니다. 근데 3번에 보니까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가격은 유통 쪽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류에 대한 의사결정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보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문, 그 다음에 4번도 보관이네요. 5번도 보관이고요. 그래서 20번의 나머지는 포장, 운송, 보관, 하역에 해당하는 물류에 대한 내용인데 3번은 가격 결정은 물류의 의사결정 내용이 아니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는 복합물류단지의 여러가지 기능 중에 물류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것, 물류 기능이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물류라는 거죠, 물류. 그래서 지역 간의 화물 수송 및 하역 거점을 수행하는 환적이라는 거는 물건을 내리면 갈아탄다는 얘기죠. 다른 운송수단으로 우리가 환승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다른 운송수단으로 갈아타는 걸 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 판매할 상품 디자인과 기능의 잠재적 소유자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전시 기능. 여러분들 이 21번에 전시 기능이 있는데요. 전시 기능은 물류적 기능이 아니죠. 그죠? 복합물류단지의 물류 기능은 물류에 대한 환적, 보관 및 분류 기능, 조립 및 가공 기능, 포장 기능, 그 다음에 컨테이너 처리 기능, 통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시 기능은 물류 기능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21번 문제도 괜찮은 문제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제가 파란색으로 처리하는 이유는요. 풀피먼트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서 22번은 파란색으로 체크를 해봤고요. 풀필먼트는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면은 온라인 판매자가 입고, 재고 관리, 주문 처리, 상품 포장, 배송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는 시설로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레이블을 준비하여 제품에 붙이는 티켓팅과 마킹까지 다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죠? 5번에 보면 티켓팅과 마킹은 시간과 장소에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점포에서 수행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죠. 나머지 1번, 2번, 3번, 4번은 풀필먼트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한 번씩 읽어주시고요. 크로스토킹은 물류센터에 들어오면 크로스도킹입니다. 말 그대로 문구 자체를 뜯어보면 도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류센터에서 전실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래서 도크 안에서 우리가 분류 및 이동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크로스되는 겁니다. 즉 보관시설인 뒤에 창고까지 가지 않고 그 앞에 분류되는 장소에서 바로 크로스돼서 다시 나간다. 이걸 우리가 크로스도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 더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경로 성과의 측정을 위한 각종 차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23번 문제. 효율성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로 정의되며 서비스 성과, 제공, 잠재 수요 자극으로 나눠서 파악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지금 잘못됐어요. 지금 여기서 측정하는 거는 경로 성과 측정을 위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효율성을 물어봤거든요. 효율성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효율성에 대한 설명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일정한 비용을 투입했는데 얼마나 많은 산출량을 가져왔느냐가 효율성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투입 대비 산출에 대한 비용이죠.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투입 대 산출 비율로 정의되며 여기까지 맞겠죠. 근데 서비스 성과, 잠재 수요 자극은 누구 겁니까? 그렇죠. 효과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효과성. 그래서 지금
효율성과 효과성이 같이 섞인 게 1번이다. 봐주시면 될 거고요. 형평성, 효과성, 생산성, 수익성 다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24번. 자, EOQ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 주문량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EOQ 기억나시죠? 루트 EDS 나누기 H, H는 PI. 그래서 품목 단가와 재고 유지 비율로 나눠서 이렇게 곱해서 구할 수 있었죠. 재고의 보유 비용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주문량이다. 원래 경제적 주문량 자체가요. 비용이 3개가 있어요. 유지 비용, 발주 비용, 부족 비용이 있는데 부족 비용을 사후 비용이라 놨고 유지 비용과 발주 비용이 주문 비용이 같다고 놓고 가정하에 최소가 됐다라고 해서 전개되는 게 경제적 주문량에 대한 공식입니다. 그럼 1번은 맞는 얘기. 주문 비용은 주문을 처리하는 비용으로 주문량에 비례한다. 당연한 얘기죠. 주문 비용은 지금 여기서 주문량의 주문 횟수가 아니라 저희가 주문 횟수를 읽었는데 주문 횟수가 아니네요. 주문량이라는 거는 한 번에 주문할 때 많이 주문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문 비용은 어디서 될까요? 그죠? 주문을 덜 하게 되겠죠. 그럼 반비례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반비례로 봐야 되겠네요. 반비례.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2번이 내용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품절이 발생하지 않는 걸 가정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변동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수량항해량은 없다. 그래서 EOQ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번 마지막 문제죠. 다양한 물류 활동에 대한 기능을 분류할 경우 기본 활동에 포함되는 거. 자, 여러분들 물류의 기본 활동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유통, 가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해당되는 것만 묶어놓은 건 몇 번입니까? 2번인가요? 그쵸, 2번이네요. 2번. 그래서 나머지는 이거 말고도 다른 기능들, 우리가 정보관리, 정보기능, 관리기능 이런 것들은 지원기능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지원기능이 한두 개씩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첫 시간인데도 자주 나오는 것과 자주 나오지 않는 것들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자주 나오는 것 위주로 선택해서 공부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부 범위는 될 수 있으면 나중에 최소화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 2024년도 3회 1과목을 풀어봤는데 3회를 갖다가 거꾸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중에 2025년도 1회도 지금 가다바는 나왔는데 정확한 답지라든가 아니면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가지고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쭉 하고 나서 2024년도부터 거꾸로 해서 2022년도까지 풀 생각이고요. 풀이가 다 되고 나면 각 과목별 요약지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러분들 강의하면서 제가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목별 요약지들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중간상의 필요 원칙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유통의 효용이라든가 그리고 수압 분석 아까 있었죠. 수압 분석 그리고 소매업태 이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마이크로포트의 파이브 포스 모델이라든가 크라이즈 매트리스 지금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한 번씩 쭉 하려고 지금 계속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한번 쭉 붙어드리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지금 제가 칸을 나눈 이유는요. 앞에 부분은 유통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통 및 물류 일반 과목은 유통과 물류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물류도 지금 정리가 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봤던 경제적 주문량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사 관련 용어도 지금 제가 인사 쪽에서 좀 더 자료를 가져와서 유통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좀 더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했고 있고요. 마지막 물류 내에 정보 분야가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자주 나오지 않고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것들은 좀 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해서 놓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되는 대로 나중에 강의를 진행해 드릴 테니까 요약 강의가 되겠죠. 요약 강의를 진행하면서 각 과목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아마 처음에 통관리사 과목을 풀 때는 한 과목당 한 50분씩 잡아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설명이 적은 거거든요. 실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한 70% 정도 합격률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필요하지 않은 건 빼고 필요한 것만 딱 보고 취득을 할 수 있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면서 본인이 들어보고 보완할 것만 보완해 주시고, 유통관리사는 하루 이틀 공부하다가 빼먹으면 그게 그 시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험 보실 때까지 꾸준히 보는 걸 목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죠. 그래서 2024년도 3회 1과목 문제풀이 해봤고요. 다음 주에는 한 주에 한 두 과목씩만 아니면 한 과목씩만 이렇게 해서 천천히 올려드릴 테니까 그 주에 보시면서 그 과목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수고하셨습니다.